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와. 네, 저는 조 감독이고요. 저와 함께 오늘 살롱을 열어주실 두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각자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떼입니다. 왜 라떼와 도희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라떼를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뭐 의미심장한 이름을 붙이기 그렇고 가장 친근한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라떼가 친근한가요? 뭐 라떼를 좋아하시나요? 제 뭐 삶에서 어떤- 가장 친근하고. 나 때는 계속 이랬고 이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잠시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최상의 이름이다 해서 라떼로 했습니다. 아,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 라떼 빛으로 오늘 물들어 있네 얼굴이. 감독님이 긴장하셔가지고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도희님은 어떻게 도희라는 네, 저는 도희입니다. 네. 말하기 싫다. 네, 그만 물어봐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제 이름이 도희라서 도희예요.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라떼님 괜찮으시죠? 너무 설명을 정직하게 했다. 저희가 실제로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이라는 모임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좀 세상에 많은 좋은 책과 영화들을 우리끼리만 나누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두 분 다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네, 각자의 좀 바쁜 스케줄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팟캐스트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제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그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그 독서 모임 하는 시간이 일단 전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원래 뭐 팟캐스트든 모임이든 모임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시잖아요.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감독님께서 기꺼이 나서서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아주 즐겁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부담 없이. 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롱에서 재밌게 놀고 있기도 했고 그냥 팟캐 제안은 같이 또 놀자 이런 의미여가지고 노는 마음으로 일단 왔습니다.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요. 사실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모두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팟캐스트도 그렇고 모임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주는 책 그리고 한 주는 영화 이야기로 채워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알랭 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알랭 드 보통의 사랑 3부작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앞서 나온 작품들이 이제 뭐 두 분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였죠. 네, 두 작품도 저는 꽤나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도 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간단하게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소감에 대해서. 라떼님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데 자꾸 저를 먼저 쳐다보세요. 너부터 해라 발언권을 이런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고요. 정말 감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의 감수성이 한참 비슷할 때 읽었었고 또 이런 책을 그 어린 나이에 작가가 썼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알랭 드 보통 책을 한동안 많이 봤었는데 사실은 지금 사랑 3부작이라고 말씀해 주신 책들 외에는 저한테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작한다. 다 비슷한 얘기네. 사랑 얘기 말고는 잘 모르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다가 요 책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도 사실 서점에 새로 나왔다 그러길래 그냥 호기심에서 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느꼈던 느낌에 비할 정도로 되게 상당히 많이 수긍이 됐어요. 제가 나이를 먹고 그동안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아무래도 그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되게 재밌게 읽긴 읽었었는데 그냥 읽을 당시에는 푹 빠져서 읽지만 덮고 나면 별로 이렇게 스며드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머리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래도 추천은 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 이번 책도 사실 파켓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읽었는데요. 초반에는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냥 경험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뭔가 분석하고 생각한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좀 힘들었다가 근데 마지막에 이게 다 정리되는 걸 다 정리되고 마무리됐을 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작가도 뭔가 성장한 것 같고 나도 이게 같이 이 연애를 끝나고 그 후까지 다 겪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맨스 소설로 시작했는데 남의 로맨스 소설을 훔쳐보다가 마지막에 심리서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조금 만약에 알랭드 보통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한 사람들은 너무 바르게 끝난 걸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어거지로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혹시 네. 라떼님이라면 엔딩을 어떻게 엔딩이 사실 저한테 제일 어. 마음에 들었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알랭드 보통한테는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뭔가 파국으로 치닫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알고 혹시 서로 힘들고 뭔가 힘들고 이렇게 약간 드라마 같이 끝났었으면 그냥 보통답다 근데 이랬을 것 너무 같은데 갑자기 아름답게 둘이 삶의 의미를 잘 찾고 사랑의 찾아주면서 의미는 진짜 이거다 하는 거는 그래서 저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네. 어쨌든 한 2% 정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이제 작가한테 기대하는 내용에 네. 있어서는 네. 그래서 아마 뭐 읽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좀 책에 대한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책은 이제 레바논 출신의 라비칸이라는 남자와 또 스코틀랜드에서 나고 자란 이름이 되게 저는 발음하기 어려운데 커스틴 맥럴랜드라는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때로는 권태를 겪기도 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또 알랭드 보통이 21년 만에 집필한 장편 소설로도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작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저는 이제 이 알랭드 보통이 뭔가 사랑에 대한 관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전작인 우리는 사랑일까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약간 썸을 타다가 그걸 넘고 뭐 애끓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오는 어떤 섬세한 변화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왜 보통 이렇게 사랑하면은 엄청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이렇게 그 뒤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해피엔딩이 늘 따라오잖아요. 뭐 동화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영화나 뭐 드라마도 그렇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뤘었고 근데 반면에 이 책은 그 뜨거움은 굉장히 짧게 다루고 그 이후에 오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더 길고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니들은 혹시 이 사랑을 다루는 작가의 관점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게 또 이 책이 어느 정도 와닿으려면 일단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그리고 오랜 사랑의 경험이 이 정도로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별로 사랑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다. 그리고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앞부분은 제가 사회에서 많이 듣고 자라 그리고 내 주변에서 듣는 연애 이야기가 사실 많아서 와닿지는 않았고 제가 그 낭만주의를 넘어서부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제가 되게 와닿고 평소 제가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게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게 있었어가지고 전 마지막 때문에 이 책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챕터에서 어떠셨나요, 도희님은? 저는 라떼님과 저의 굉장히 큰 차이를 계속
아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뒤에 갈수록 되게 싫었거든요. 뒤로 갈수록 싫었는데 이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통한테 기대했던 어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서 싫었느냐? 그랬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작가에 대해서 작품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사람은 특히 굉장히 섬세하게 자기 얘기처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꼈을 때 되게 이 사람과 사랑을 했거나 이 사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그런 결론에 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서 사실 결혼이나 안정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유대감은 포기해야 된다.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같이 다른 빛깔로 변해가는 거다. 이런 꾸밈이 없이 그냥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결혼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제일 잔인한 짓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중간에 이렇게 흐름이 그치 오래 만나면 이렇게 되지 거기까지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 아프지만 동의하면서 읽다가 결론을 이렇게 낸단 말이야. 난 여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라떼님은 굉장히 현실주의자 같고 어. 그리고 도희님은 굉장히 로맨티스트 같아요. 저 굉장히 아,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요? 네. 근데 사랑에 있어서는 참 여기서 이렇게 낭만주의적 사랑을 추구하느냐 아니냐가 확 갈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사랑에 있어서 되게 현실적인가? 여튼 마지막에 막 도희님이 얘기하신 것도 막 반박하고 싶어서 전 어. 포기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따위 사랑이라니. 그렇다고 막 EBS적으로 교육방송적으로 사랑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섣불리 그런 건 아니지만 앞에 경험을 다 겪고 나서 앞에 경험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이 단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참 꿈꾸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저는 마지막에 안심이 됐었는데 물론 중간에 뭐 상담받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부분이 이런 소설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거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진짜 사랑하는 남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꼭 제가 불쾌하다고 느꼈던 포인트는 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도 이건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다 맞아요. 할 수 저도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굉장히 굵은 마크로 보이시나요? 책에 노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몇 이 사람이 페이지인가요? 236페이지에서 236 이런 페이지.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정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뿐이다. 이거 사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전 이거에 너무 공감을 가는데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다니.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알지 못해야만 정상이야. 더 알았을 때는 다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너는 그만큼 이해받을 거를 기대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관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사는 게 되게 슬플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저는 정상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이 얘기를 하면 도희님이 좀 슬플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정상이라는 게 없다라는 전제하에 정상이라는 걸 생각하고 정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거에 공감하는 편이기는 해요. 우리가 뭐 나한테 정말 맞고 사랑을 하고 이런 게 실제로 환타지적이고 환상이 딱 깨지는 순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갑자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보면서 자기는 고개만 끄덕이고 감독님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아 저는 근데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백분 토론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결혼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관점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나만 낭만주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된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은 분명히 그 진입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너무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그려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가 되게 용기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사람들 당연히 이 작가도 이런 시선으로 이런 관계로 그러면은 사랑을 하나?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좀 와닿기도 했고 되게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도희님과 라떼님의 생각은 또 다른 면이 있네요. 네. 책은 크게 사실 5개 챕터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부터 5부까지. 그래서 뭐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양육을 경험하는 단계와 그리고 뭐 한눈도 팔면서 진짜 결혼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5부로 나누어서 그리고 있는데 이 앞에 낭만주의에서 묘사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제3자가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일까?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제 언니들은 어떤 좀 지점들이 좀 흥미로웠고 반대로 뭐 사실 도희님은 반대로 이게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 낭만주의를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부에는 오히려 도희님은 불편하진 제 예상에는 덜 저의 불편하셨을 거예요. 불편함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일부에선 제가 좀 불편한. 일부에서 일단 뭐 이렇게 드러내자면 30대 후반에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한 번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30대 이전에는. 그래서 누구를 보자마자 막 결혼할 세상이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일단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딱 꼬리나게 되는 이 과정이 확 와닿지는 않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했구나 아니면 뭐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가장 강했던 것 같고 한 번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현실주의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오늘 좀 판을 깔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낭만주의적이고 로맨스를 꿈꾸지만 가짜라고 느껴지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확인해 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현실주의적일 수 있나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부 결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낭만주의를 이렇게 통한 할 말이 결혼은 없다라는 라떼님의 저도 오히려 의견. 의아한 어떻게 저렇게 결혼까지 갈 할 수 수 있지? 있나? 단번에. 근데 음. 참 부럽다도 아니고 좀 나도 신기하다 저런 분들. 도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부 낭만주의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관념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별 생각 없이 나랑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여기서 얘기하는 낭만주의 정말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사회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낭만적인 어떤 그런 걸 원하는 느낌은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하거나 이런 감정을 꼭 갖고 사는 것 같진 않고 한국 사회에 특히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을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할 때는 뭔가 애틋하게 청혼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식의 꼬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두 명은 선봐서 금방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얘기 떳떳하게 못하는 그런 분위기랄까? 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회에서 오히려 정말 낭만주의자라면은 나 되게 낭만주의자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낭만주의자이신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것도 얘기하기가 뭐냐면 사실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너 되게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야라는 말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이서 터놓고 얘기했을 때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게 남녀 사이에 더 크다는 게 저의 연애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부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에 결혼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결혼,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두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조사하기를 애써 생략해버린 미래의 자신을 결박하고서 기대에 부풀어 버리는 관대하고 무한히 친절한 도박. 이 문장으로 그냥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낭만주의자이신 뭐 도희님도 그리고 조금 일부에 그닥 공감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뭐 라떼님도 이 결혼에 대한 작가의 관점에 대해서는 좀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도희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대체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뭐 20대까지도 굉장히 로맨스를 안 꿈꾼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그래서 저도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 행동한 것들을 보니까 겁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뭐 확신이 없어서였는지 뭐 인연이 안 닿아서 그랬는지 경험한 적이 별로 없고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별로 저한테 기쁨을 주진 않았어가지고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결혼에 대한 작가의 정의는 약간 도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준화된 것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네, 나빠서라기보다 맞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맞아요. 그리고 누가 그거를 이렇게 글로 정말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만 아는 걸 아무리 뭐 서술하고 분석하고 뭐 CCTV를 찍어서 보여주더라도 그 둘만 아는 걸 남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걸 선택해서 내가 뭐 비록 현실주의적인 저도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의외로 기쁨이 될지 뭐가 될지는 말로 알 설명할 수 수 없죠. 네.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음, 친절한 도박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와닿는, 네, 음. 친절한 도박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들은. 네. 네, 옆에서 저는 네.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이 부분이 공감이 가고요. 되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는 이때만큼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없고 저 사람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너넨 정말 몰라.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아는 거야. 그런 게 막 이렇게 있죠, 있죠. 그런 있어요. 순간에 네, 사실 맞아요.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뭐 나이에 쫓겨서 빨리 하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여기 직관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직관이고 확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진심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모두 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자기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이 다음 단계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맞아요. 상대방이 네. 어떤 사람일지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쨌든 벌이는 일이다. 이거는 뭐 긍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단계에서는 일부에선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여주인공 엄마는 이 라비가 어떠한 사람일지 막 요렇게 저렇게 막 따져보면서 궁금증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랑 결혼한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파멸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맞아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공감되는 문장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뭐 네. 1부, 2부 넘어가면서 다 그렇지만 1부는 특히나 네, 말씀하신 그런 문장들이라던가 와닿는 문장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도박으로 어쨌든 결혼을 이제 선택한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면서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2부의 제목 자체도 그 후로 오래오래예요. 우리가 마치 뭐 동화의 해피엔딩에 나오는 카피를 보는 것 마냥 그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근데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이죠. 그러면서 라비와 커스틴의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2부의 초장부터 되게 빵 터졌던 게 혹시 이케아 네. 어떤 컵을 살 것인가. 이케아 매장에서 유리잔 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비단 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인데 왜 책에서 묘사되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좀 빌자면 커스틴은 밑으로 좁아지고 파란색과 자주색 소용돌이 무늬가 있는 작은 파블레스 텀블러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라비는 더 크고 장식이 없고 옆면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고디스 시리즈의 컵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취향이 여기서 너무 확 갈리는 거죠. 근데
그냥 생각하면 뭐가 중요해.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사면 되잖아. 사실 결국 그냥 누군가 한 사람만 만족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둘은 양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서 20-30분을 실갱이를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맞나? 아니, 차 안에서 라비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미친 여자와 결혼했어. 저 여기서 진짜 소리내서 웃었거든요.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이걸 보고 내가 정말 결혼을 제대로 한 걸까? 이 여자 미친 여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실 연애고 뭔가 현실 결혼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언니들은 혹시 2부에서 어떤 장면들이 혹시 어떤 지점들이 공감도 되고 좀 흥미롭게 읽혔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지점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남자친구랑 컵 때문에 싸웠어 라고 하면 나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싸우니라고 할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일상에서의 논쟁은 그들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삐어져 나온 실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공감되고 사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모양의 컵을 집을 때 극도로 화가 나는 거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쌓였던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계속 쌓여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되게 공감이 갔고 또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둘이 금방 화해하고 다른 컵을 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가 나쁜 기억력이고 하나가 그냥 자연을 보고 걷다가 이런 사소한 문제 이러면서 그냥 까먹는다고 나와요. 근데 네. 되게 안정적인 관계에서 사실 금방 잊혀지면서 계속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2부까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오래오래 그렇지 이렇게 싸우다가 토라지기도 하고 그랬다가도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난 게 되게 마음속에 있는 애처로운 애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다 또 감싸주고 싶고 이런 게 서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좋았어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좀 실갱이, 토라지고 이런 과정들을 좋아하기도 하세요? 그 당시에? 네, 저는 그렇게 실기만 사람은 아닌데 제가 좋았다고 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토라짐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다. 맞아요. 우리 삐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삐졌다는 거를 알게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건 당신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성인인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그런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서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상대방의 그런 여린 면에 대해서는 자기가 화가 난 게 있더라도 바로 그냥 던져버리고 안아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 면이? 네. 뭐 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줄 때 그냥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그쵸.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아마 모든 연인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제3자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좀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책에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2부에서는 사실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뭐 제가 마지막 챕터 때문에 이 책이 뭐 좋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일단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라떼님 좋아서요. 죄송해요. 네.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아니 저는 마지막 챕터가 좋아서 참고 읽으셨다는 그 대목이 웃겨가지고 네. 했는데 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그 경험을 좀 더듬더듬하면서 하느라 좀 그게 막 올라와 있지 않은 감정에서 이 책을 읽어서 더 앞부분 읽기가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저를 많이 했을 텐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극을 주니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토라짐 얘기를 되게 행복해 하시면서 도희님이 말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맞아요. 막 얼굴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웃음꽃이. 참 나도 네. 저걸
좋아했었지라는 감정이 지금 살짝 기억이 나면서 어떤 거냐면 토라지는 것도 아무한테나 토라지지 아, 않잖아요. 그럼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 괜찮아요라던가 그냥 원하신 대로 하거나 뭐 저는 그 정도 그렇게 뭐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는 진짜 내 정말 밖에서는 안 보여줄 것 같은 그 애기 같은 모습도 좀 드러내고 거의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안 보여드릴 것 같은 퇴행적인 그쵸. 수준이 거의 많이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억이 나면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얘네 진짜 이쁜 사랑을 했구나 하면서 이 앞에 쪽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다가 지금 막 무심코 넘기다가 그 116페이지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를 이성적이지 않게 하고 음. 나를 현실주의적이지 않게 하고 나를 멀쩡한 사람처럼 만들지 않는 관계가 진짜 중요한 관계이기는 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얼마 전에 함께 만났던 그 도사님께서 해줬던 조언이 있잖아요. 좀 풀고 다녀라. 좀 제가 나사를 풀고 다녀라. 진짜 유명하던 예. 신점에서 나사를 풀라고 예, 좀 나사를 하셨는데 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이 시점에. 아이 그리고 근데 저희 사실 이 2부에서 라비가 그러니까 남자 쪽이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한 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커스틴이 조금은 덜 섬세한 좀 무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를 하는 거라던가 뭔가 뭐 빨래를 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라비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고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무안을 당하기가 쉽고 좀 더 큰 실망감을 맛봐야 하는 상황들이 좀 적잖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르다로 판단하지 않고 뭔가 예민하다와 무디다로 나누고 예민한 쪽이 좀 유별나고 피곤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민한 쪽이 그러니까 한쪽이 유독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여성일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언니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죠. 많습니다. 저는 길에서 어떤 여자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멀쩡하게 서 있는 남자한테 막 욕하고 울고불고 막 되게 심한 말하고 이런다고 해도 그 여자가 과연 진짜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속상할 때는 나를 되게 화나게 만들면서 저 사람이 되게 평온할 때 이럴 너무 때 정말 무섭죠, 예, 사실. 네. 사실 그럴 때 정말 못 견디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민하다 아니다 이렇게 꼭 그거랑 이제 같이 가는 건 왜냐면 무디게 참던 사람도 갑자기 폭발할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예. 네. 근데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울어지는 순간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뒤로 가면서 점점 좀 불편해졌던 이유가 굉장히 이 사람이 알랭드 보통이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라비한테 점점 더 이입하는 것 저도 그런 같거든요.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네. 남자니까 남자 캐릭터한테 가는 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상대적으로 이 여자 주인공에게도 굉장히 공들여서 그녀의 마음이라든지 어긋나는 지점을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다룰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 둘이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라비보다는 네가 뭘 잘했다고 이런 그런 생각 생각 들죠. 네,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라비를 예민하게 그래서 사실 라비의 예민함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고 보통은 예민한 캐릭터를 보면 안 됐다 생각 제가 더 많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민한 쪽이신가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사는 걸 보면 엄청 무던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떼님은 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데 아마 저는 보여지는 거랑 제 속에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근데 제 내면 안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에 만약 빠지면
내 스스로 '아 나도 미친년이고 약간 집착녀고 어느 순간.' 그리고 하루 종일 약간 집착녀요? 아 좀 무서운데요? 하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밖에서는 오히려 무덤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전혀 하는데 근데 보기와 다르신 거 알죠? 집착녀 아 뭐 약간 진짜요? 그런 근데 느낌이 많은 거 알죠? 정말 네. 그 사람이 어떤 일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상인지 진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집착하고 싶잖아요. 사실 집착하고 싶다기보다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죠. 네.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괜찮기 때문에 혹시 그 주변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와 나 정말 미쳤구나.' 싶을 정도로 좀 돌입했던 기억도 있어 가지고 저도 예민한 쪽인 것 같고 반면에 그게 너무 손해 보는 것 같고 엄청 손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무심한 척. 그렇죠. 그 그래야지 뭔가 예. 모르겠어요. 약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예. 무심한 사람이 좀 더 위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어. 아닌가요? 그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라떼님이 얘기했던 걸 들어보니까 라떼님이 좋아지네요. 어느 부분에서 좋아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왜냐면 저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무심해요. 저는 무심하기 때문에 내가 안 그렇게 되는 안테나를 세우게 되는 순간에 되게 의미를 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반대라고 반대이신 생각하시면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 아. '아 나 불편해.'라고 밀어낼 수 있죠. 저한테는 이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싶은 거고 전 아. 무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네, 그러고 무심해 보이세요. 나니까 네. 네. 정말 제가 예민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면서 이 네. 무심해지는 음. 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어떤 순간에도 만약에 누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조절 없이 빠졌다면 다 따져보고 빠지게 된 현실주의자인 척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심해서 좋겠다. 무슨 배우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네. 책에서도 76페이지였나요? 여기서도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게 우리는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복잡성을 감안하고 이걸 수용하고 참을성 있게 해결해 나간다. 그러나 가정 생활에서만큼은 치명적일 정도로 안이한 가정을 세우곤 하며 이 때문에 협상이 오래 걸리는 데 대해 날카로운 반감이 생긴다. 뭐 욕실 관리를 두고 꼬박 이틀간 정상회담을 하는 건 너무 유별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서 정확히 몇 시에 출발해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 전문 중재인을 고용하는 건 분명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마치 뭐 뭐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정리되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공감이 됐던 단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두 사람의 결혼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갈등들을 그리고 있고요. 3부에선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커스틴과 라비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에스터와 윌리엄이라는 3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게 되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현실 육아의 민낯을 보게 되죠. 육아라는 걸로 대표되는 어떤 가정 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두 사람이 겪는 전 그런 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 챕터에 성숙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얘기했던 낭만적인 사랑이 이 성숙함에 빗대어 보면 인색한 감정이다. 낭만적 감정을 생각할 때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내가 받는 걸 생각하고 사실 되게 행복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는 되게 힘든 육아를 떠올리면서 이 챕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그냥 네가 저거라고 내가 저거라고 그걸 따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누가 나를 좀 돌봐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난 지금 너무 화가 난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둘이 동시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낭만적인 사랑이고 내가 계속해서 더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안 되는 거지. 이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서로 측은하게도 보지만 어쨌든 여기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들에게는 서로에게 줄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저희 남동생이 굉장히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때 이쁜 조카들을 보러 가면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3살 터울이거든요. 첫째, 둘째가. 근데 한 4살, 1살, 5살, 2살 이때쯤에는 정말 녹초가 돼 있는 게 제가 아. 느껴졌어요. 제일 네. 힘든 시기죠. 그 네. 시기가. 그래서 조그마한 방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저희 올케가 언니는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낭만적인 사랑 다음에 오는 그 성숙함이란 진짜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뭔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 이 챕터는 전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아이 낳은 다음에 성적 흥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웃어요? 근데 그때 커스틴이 185페이지에 그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더 내어주는 모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다 하면서 또 자기 자신한테도 줄 에너지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뭔가 주지도 못하는 이 되게 상황이 너무 왠지 모르게 와닿아가지고 꼭 아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연애를 쭉 하다가 서로한테 에너지를 충분히 충만하게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이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어떤 사건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뭐 일이 바빠진다던가 아니면 뭐 가족의 원가족에 무슨 큰 일이 생긴다던가 그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확 이쪽에 갔던 게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요걸 견뎌내는 두 사람이 좀 애처롭다, 안쓰럽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사실 저도 일이 바빠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만약에 누군가를 케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좀 짜증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데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녹초가 되었을 때 그때 과연 그런 어떤 성적인 흥분을 느낄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을 또 두 사람은 해나갈 수 있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궁금함도 왜냐면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3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 싶은 게 그냥 단순히 정말 외간 남자 하고 그냥 대충 하겠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즐길 수 있는데 내가 소중한 사람의 기분까지도 다 고려하고 얘가 오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다 곤두서 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서 그냥 그 관계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구나. 배려를 해야 되는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외도를 내가 지금 인정해 줄 순 없지만 근데 그런 심정에 대해서는 좀 와닿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난 저 외도란 단어도 너무 웃겨요. 뭐라고 그럼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뭔가 뭐 한자 잘 모르지만 뭐 바깥으로 이런 그런 거 자체가 뭔가 저한테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네네네. 네. 그러네요. 네. 외도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잠깐 갔다 돌아오는 그리고 요즘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책을 고른 건 전혀 아니지만 지금 부부의 세계가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절찬리 지금 방영 중이라서 방영 중이죠. 모두가 네. 다 다시 간통죄 폐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누구랑 바람 폈었다. 막 10년 지난 연예인들도 기사가 다시 올라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이 이거를 나네요. 만약에 바꾼다면 소제목을 외도가 아닌 다른 뭐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사실 불륜이죠 불륜 그쵸. 불륜인데 아이를 그렇게 막 정신없이 키우고 있는 와중에 라비가 바람이 나요. 근데 그것도 저는 모든 영화와 소설과 드라마와 왜 모든 컨텐츠에서는 그렇게 첫눈에 반해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라비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죠.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베를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라비가 거기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의 로런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원나잇을 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 사부가 좀 여자들이 볼 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지점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유 없이 그 커스틴에게 갖은 짜증을 부리는 뭐 라비의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두 사람이 폭발하는 계기가 왜 라비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커스틴이 정기 점검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왜 내 차를 네가 정기 점검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확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더 가관인데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거든요. 당신은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무서워. 그래서 지루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라비를 덜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얄랭드 보통이 너무 꾸몄다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게 일단 짜증이 나고 사실 뭐 그냥 한번 그 하룻밤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죠. 여기서 느꼈던 뭐 그냥 어떤 순간에 그 방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면 나라면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누구든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쵸. 호텔에서 그리고 대륙이 이미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여자고 우리 다시 만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 여자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방에 갈 수 있죠. 그리고 하고 나서는 좀 허무한 마음도 느껴요. 라비가 내가 이제 겨우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애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좀 외로워졌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맞아요. 너무 공감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계속해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요. 근데 이제 분노가 있는 시점은 어쩐지 사실 같은 시점일 것 같은데. 이 만들어진 라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뭐 내가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비추는 작가의 시점이 저는 되게 싫었었고 여기서도 뭐 여자 주인공이 받아치는 데서 너의 부모도 너의 엄마도 되게 삐뚤어진 여성과는 물려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가 맞아요.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 여기서 라비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설명할 때 막 그런 게 나와요.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지식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실망한 여성들이 특히 뛰어난 것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쵸. 그런 관점이 거슬리죠? 거슬리죠. 그러니까 네. 뭔가 부모나 특히 이렇게 남성적인 권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충족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취하려고 뭔가 그 동기를 그렇게 살면 여성에 대한 성공에 대한 동기를 그렇게 보는 관점은 되게 너무 싫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자랐으면 그냥 여성스러운 것들만 쭉 하고 자랐어야 되는데 다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빠가 부자였기 때문이야. 아빠가 별로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라비는 굉장히 피해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뒤로 가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와이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데 돈 피해 가야 되니까 자기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변명하잖아. 고마우면서도 화가 치민다. 난 네가 너무 무섭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 뒤에 커스틴이 받아치면서 했던 얘기들이 확실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여자들도 여자들만 욕구가 있다. 뭐 가끔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훌륭한 어머니라고 해도 낯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절박하게 원해주기를 바란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애를 생각하지 않거나 일상의 분별력을 잃는 건 아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약속한 결혼이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받아치잖아요.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냥 좀 어느 부분에서 늘 착한 남자가 존재하나 뭐 이런 착한 남자를 만나면 너무 좋은데 이럴 때 조금 남자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일반하긴 싫은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심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기를 못 추려갖고 바람 핀게 네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지 뭐 이런 게 되게 드라마에서도 아직도 나오죠. 네. 너무 식상한 멘트인데 그래서 그 라비가 커스틴한테 했던 말들이 저도 너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 맞아요. 말하는 것들이 와 진짜 찌질 중에 왕찌질한 놈 이러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났다기보다 진짜 맥 빠지는 얘도 딱 이렇구나 맥 빠진다. 맥 빠진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바람을 피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면서 어떻게 가려고 하나 했는데 5부가 시작이 되면 상담을 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 상담을 그렇게 뭐 믿진 않지만 그게 과연 우리의 관계를 바꿔줄까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진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 진짜 결혼이 뭐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오브를 읽고 난 후에 뭐 정리된 어떤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일단 저는 오브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까 외도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는 애 같은 면을 서로 드러내고 둘만의 사랑에 빠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말 그것만 있다면 되게 서로를 자극시켜주고 정말 꿈꾸듯 같고 솜사탕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동의하고 저도 사실 늘 어떻게 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대신에 모든 건 양면성은 있듯이 외도도 그런 감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애 같은 감정만 있다면 서로 좀 사랑받고 그런 것만 있으면 되게 허해지는 것 같고 늘 그 아드레날린을 늘 뿜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나이가 먹고 나고 내가 추구하는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아드레날린보다 약간 평온한 사랑을 좀 주는 음. 옥시토신인가? 세로토닌인가? 약간 안정된 예. 그런 그래서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의 양면성으로는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신뢰가 더 많이 가고 그리고 애 같은 면도 그 안에서 뿜어나올 수 있는 걸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함이 저는 음. 좀 요즘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오브는 좀 일반 심리학 책만큼이나 이게 부부 상담을 목표로 이렇게 제목을 다시 부부 상담 사례로 이렇게 내놔도 좋을 만큼 막판에는 너무 상담서적으로 가서 맞아요. 맥이 빠질 네. 수는 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는 되게 그냥 알랭드 보통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았나 보다. 이런 걸 좀 느꼈다고 보니까 굉장히 성숙해졌나 보다. 이렇게 좀 다가오는 음. 내용이었어요. 음. 네. 도희님은 어떻게 오브를 보셨나요? 음,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 쳤지. 저는 오브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성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난 이걸 성숙함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느끼기엔 포기라는 느낌 들었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가. 이 사람은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정말 이제 예전에 내가 정말 너랑 사랑에 빠졌을 때 결혼한다고 하는 그 결혼 말고 진짜 내가 너랑 지금 결혼하는 게 준비가 됐어. 그게 왜냐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단념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타인이잖아요. 당연히 100% 알 수가 없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처음에는 남녀간의 불타는 사랑 때문에 뭐 판타지든 착각이든 호르몬의 작용이든 우리가 음. 하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도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다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예전에 했던 일부에서 했던 그런 낭만적인 사랑에서의 이해가 아니라도 7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의미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예 그냥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길 단념했다. 이것이 성숙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생활에서 자기 어.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전 말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남편이랑 내가 굉장히 관계가 어긋났을 때 우리 잘 해보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남편이 나한테 나는 정말 널 결혼할 준비가 됐어. 널 사랑할 준비가 됐어. 왜냐면 너한테 이해됐길 포기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면 갈 수 슬프죠. 없어요. 예, 그래서 네. 타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건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제가 뭐 100%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사람을 대한 자세가 근데 상대방한테 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네. 네. 도희님이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진짜 낭만주의였구나. 그리고 반대였던 그러니까 거예요? 도희님은 진짜 그냥 전제 조건 자체가 낭만주의가 아니셔가지고 이런 거 자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어떤 절박함이라던가 막판에 깨달아서 음.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낭만주의적 사람에 대한
대해서 좀 냉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음. 있는 거구나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말을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사람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짜고로 전 얘기하면 라떼님이 저보다 훨씬 안정된 토양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이해되기를 단념했기 때문이다. 단념했다고? 단념했어?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딛고 있는 이 바닥 자체가 깨질 것 같은데 라떼님은 바닥은 깨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오히려 다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는 그래도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올 수 있는 이해이고 이런 걸 포기하지 않는 거고 단념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만약에 정말 도희님하고 지금 우리 좀 만나볼까요? 대화는 서로에게 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다면 이해가 저도 되겠죠. 되게 이해가 되고 네. 이거야말로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화라고 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진 않고 도희님이 말한 게 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근데 그 말할 때는 이 사람은 근데 책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했을 때는 당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신한테 100% 이상을 이해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100%다 뽑아먹고 왜냐면 당신도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막 그 어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너의 뭐 누나를 뽑아먹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근데 이 말이 진짜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애기들도 막 아유 그 발가락을 다 깨물어버리고 싶네 할 정도로 의외로 사랑하는 사람을 정복하고 싶은데 얘를 완전히 죽여서는 안 될 정도로 안아야 되는. 근데 그런 어떤 감정적 표현들 때문에 스스로 계속 이성적으로 저 사람한테 100% 이해받을 순 없지. 그리고 서로 남이지라는 걸 저는 계속 제 스스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멘트는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인상 깊은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전 어차피 남인데 왜 자꾸 남이라고 그러니까 난 얘기하는지. 이런 대사 자체가 너무 냉정해. 네, 이로써 서로는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네. 저는 뒤늦게 깨닫고 도희님은 원래 알고 알고 있었고. 있었고, 네, 너무 근데 듣고만 있어도 재밌네요. 저는 약간 아, 근데 방청객의 자꾸 시선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갈 거라고 제가 알았으면은 저는 한다고 안 했을 거예요. 감독님 자꾸 어떤 이렇게 이유로 빠지실 거예요. 너무 재밌고 저희 출연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듣는 동안에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계약서 하나 써야 될 것 같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한 줄 평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저 하도 말이 많았던 저 결혼할 준비가 되다. 이 챕터가 전반적으로 다 줄을 다 칠 정도로 저한테는 좋았고 사실 아까 제일 별로라는 그 멘트도 라비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단념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낭만적인 것 같지만 재난의 예고이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이 저한테는 인상 깊은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만약에 막 사랑을 이제 빠진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재미없지만 성숙해지는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다. 성숙해지는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다. 네. 재미는 없겠지만 이게 재밌어질 때는 진짜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도희님한테 혼날 것 같다. 네, 도희님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갈수록 낭만을 갖고 살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내가 평소에 꿈꾸던 이성, 그런 스타일의 이성을 꿈꾸던 상황에 맞춰서 만나고 내가 마음을 고백하고 그녀가 받아주고 이것도 사실 일어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런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두해서 글을 썼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처로운 애정을 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애초로운 네. 애정인 거죠. 그쵸. 너도 네. 되게 힘들구나. 나도 힘들어. 이런 거 못 느끼고 살면 참 편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이 썼던 되게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 중에 저는 이 문장을 얘기를 해볼게요. 사랑을 유발했던 신비한 열정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사랑이 지속될 수도 있음을 유효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에 처음 빠져들게 한 감정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저는 신비한 열정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근데 유효한 관계를 위해서는 아예 그 감정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의 한줄평은 여기까지는 아직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네. 도희님과 라떼님의 캐릭터가 뭔가 좀 오늘 좀 파악이 확실히 된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하비와 커스티는 결혼을 하고 난관을 겪고 돈 때문에 자주 걱정을 하고 그렇죠.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러브 스토리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의 한 줄평은 세상에 낭만주의는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내가 난 팟캐스트를 이건 하는 거 반박, 내가 이런 반박. 사람들과 낭만은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 생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허상이다. 저거야말로 진짜 현실주의자. 정말 저런 사람과 함께 내가 지금 이 영상 네, 너무 시니컬한 한 줄평이었지만 그냥 제가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한 줄평의 조미료가 되어줄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함께 했던 이 낭만적 연애와 부부의 일상하고도 굉장히 좀 닮아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연결선상에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영화에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바람이 납니다. 네. 그리고 라비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하죠. 살롱이 시작되기 전에 좀 영화를 미리 보고 오시면 저희 이야기가 좀 더 재미있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영화를 보고 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진짜 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첫 녹음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네. 도희님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닮은데 다른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음엔 조 감독님을 누가 그녀를 사랑을 생식을 위한 호르몬 뭐라고 하셨죠? 유전자에 뭐라고 저렇게 만드신 허상이다. 저렇게 만드신 건가요? 다 파헤치고 아니 말이라.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근데 저희가 또 제가 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메일을 그래서 북신의살롱@gmail.com으로 뭐 어떤 글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읽고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살롱까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만나 뵙겠습니다.